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범했던 저녁 7시 40분, 가게 안이 손님들로 가득 찬 시간이었죠. 테이블 8개가 모두 차 있었고 국밥 냄새가 온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은 젊은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국밥 그릇을 카메라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집어내며 계속 소리쳤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순간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저를 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이 작은 가게를 지켜온 저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핸드폰으로 촬영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서 양심이 있습니까?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단골이었던 김 사장님마저 불편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제 이름은 박순애입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었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30년째 변함없는 저의 하루 시작입니다. 시장에 가서 대파 5단, 소고기 7kg, 쌀 20kg을 사오는 것부터가 제 일과예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택시를 타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게차를 끌고 걸어서 갑니다. 국밥은 손맛이야. 정성 없으면 안 돼.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국물을 우려내는 데만 4시간이 걸려요. 소뼈를 푹 삶아서 진한 육수를 만들고 거기에 무와 대파를 넣어 단맛을 냅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국물을 저어요. 여름엔 에어컨도 없이 버티고 겨울엔 차가운 바닥에서 재료를 손질합니다. 대박집은 아니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30년 넘게 찾아주셨어요. 김 사장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고 이 할머니는 토요일마다 손자와 함께 오셨죠. 순애 씨,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 사장님이 해주시는 국밥 먹으면 힘이 나요. 이런 말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겸손하게 살았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조용히 헌신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온 지 15년이 되었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 없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월세 80만 원을 내고 공과금 32만 원을 내고 그래도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행복했어요. 그 유튜버들이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반가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국밥을 좋아한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서 와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근 걸로 내어드리고 깍두기도 아삭하게 썰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핸드폰으로 뭔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음식 사진을 찍는 건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식사를 하는 도중 그중 한 명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인데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영상 찍어서 홍보해 줄 테니까 그냥 먹을게요. 어떠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짜로 먹겠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돈 받아야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 남자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다른 식당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홍보 효과가 엄청 큰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30년간 정직하게 장사해 왔는데 공짜로 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나간 남자가 뒤돌아보며 웃는 표정이 섬뜩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거절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순애 씨 인터넷에 뭔가 올라왔던데. 네? 뭐가요? 김 사장님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밥집 위생 참사. 노인네 장사 충격 실태. 영상을 클릭하니 조회수가 38만을 넘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분들 위생관념이 없어서 문제예요. 악성 댓글들이 끝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제가 머리를 긁는 모습, 앞치마가 더러워진 모습들만 편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국밥에서 머리카락을 건져내는 모습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영상 속 남자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부터 가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게를 손가락질하며 웃었어요. 저기 나오는 집 여기 아니야? 진짜 더럽네. 어떻게 저런 곳에서 밥을 먹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단골 손님들까지 발길을 끊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30년간 매일 와주시던 분들이 하나둘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마저 손자에게 끌려가듯 지나가시면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 오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60명도 넘게 왔었는데 말이죠. 월세 80만 원, 공과금 32만 원. 재료비까지 하면 하루에 15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요즘은 3만 원도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제 건강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죠. 어르신 위염이 심하네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약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음식도 자극적인 건 피하시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니. 어떻게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옆 가게 사장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애 씨 요즘 많이 힘들지? 그냥 그래요. 인터넷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 한번 잘못 올라가면 끝이야. 그분의 동정 어린 눈빛이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혼잣말이 새어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30년간 지켜온 이 작은 가게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장사해 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한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하느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도 그 빗물처럼 차갑고 쓸쓸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30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죠. 부엌으로 나가서 찬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지? 저는 침실로 들어가서 낡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속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그 안에서 낯익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CCTV 하드디스크였어요. 3년 전에 가게에 설치했던 건데 매월 교체해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수첩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야,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정직하게 살아라.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드디스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내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되지.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해.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난 박순애로 산다. 30년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억울함을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경찰서 건물을 올려다봤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어디에 있나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3층이라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형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에 거짓말로 저를 나쁘게 만든 사람들을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가져온 하드디스크를 꺼내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는 모습이요. 형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바로 컴퓨터로 하드디스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날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오후 7시 35분. 유튜버가 가게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7시 38분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국밥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날 가게에 있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우연히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며칠 후에 가져다 주신 것이었죠. 순애 씨, 이 영상 보세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다 찍혔어요.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무료로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승산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법정에 섰습니다. 평생 법정에 가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68세에 처음 가게 되었네요. 피고석에 앉은 유튜버들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미움이 커지고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증인 박순애 씨, 증언대에 나와주세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30년간 정직하게 장사해 왔습니다. 한 번도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검사가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유튜버가 머리카락을 국밥에 넣는 장면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피고인은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유튜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유튜버 일당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해당 채널은 영구 정지 처리됩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30년 정성을 이렇게 함부로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어요. 제 말이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랬어요. 머리카락 조작 유튜버 법에 심판받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유튜버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머리를 깎고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장님, 그는 가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서서 지켜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측은함이 들었어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겠더군요. 일어나세요.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제가 이어서 한 말에 다시 굳어졌죠. 하지만 내 가게, 내 삶에는 발을 들이지 마세요. 차갑지만 품위 있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저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북적이게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이 그 정직한 국밥집이라면서요. 진짜 맛있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100명도 넘게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국밥 한 그릇이 8,000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게 한쪽 벽에는 새로운 액자를 걸었습니다. 행복은 진실에서 나온다. 남편이 좋아했던 말이었어요.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요. 하지만 정직과 정성은 남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와요. 그 인터뷰가 방송에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고 있어요. 다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당당해졌다는 것입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어요. 어젯밤에도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애 잘했다. 30년간 지켜온 이 작은 국밥집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